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꿈의 축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주간 강릉시와 평창군 그리고 정선군과 횡성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청소년 올림픽인데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열리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행사인 만큼 당정은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시간 안전에서부터 홍보까지 총력을 기울여 청소년 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재외농객으로 돌아온 정치개풍우나 황영철 전 국회의원, 교수계 핵인싸 돌아온 까레이스키 김영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이 직접 고난도 문항, 즉 킬러 문항을 빼라고 했던 올해 수능. 하지만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내고 어떻게 사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능 성적 최하위권인 강원도 역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수능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올해 수능 국영수 모두 어려운 불수능이었다고 하는데 교육당국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변별력을 유지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00% 출제 실패, 사상 최악의 불공정 수능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황 전 의원님. 앵커께서 일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번 주 주제가 수능이라서 이번에 수능을 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과 몇 차례 좀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예. 우리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도 한마디로 속았다라는 게 그리고 또 망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수능을 보고 나면 늘 이 수능 결과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을 없애고 그리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사교육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제시한 정책 방향대로 이번 수능은 그렇게 맞추는 것에 충실해야 됐다고 봐요. 그리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번에는 수능은 조금은 좀 난이도가 낮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학교 교육, 공교육에 충실하면 조금 좋은 결과를 여느 때보다는 더 낼 수 있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결과를 내놓지 못한 그런 수능이 출제된 거예요. 특히 국영수의 경우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더 낮아지고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대단히 실패한 그리고 이번에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이나 또 학부모들을 속인 평가였다.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변별력이 없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어려웠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있을 수 없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능 며칠 남겨놓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달에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을 빼라. 문제는 킬러 문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킬러 문항이 뭐냐, 어려운 거냐, 아니면 난이도가 높은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냥 킬러 문항을 빼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교육부 총리는 지금 이제 수능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몇 개월 남겨놓지도 않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심지어는 교육부 총리가 대통령께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많이 배웠다. 아니 어떻게 교육부 총리가 대통령인데서 교육을 배웁니까? 그러니까 수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교육부 총리가 난이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출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니 대통령은 수능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불순이었고 이번 교육정책, 교육 수능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킬러 문항 배제, 사교육 카르텔 없애기를 주문했던 대통령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사교육 카르텔 없애기인데 저는 아니 지금 사교육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교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교육을 없앨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공교육의 정상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교육 해보셨는지 내 궁금해요. 한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에 사교육 카르텔을 없애라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공교육 상황이 어떻게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그냥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상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카르텔이라고 해서 없앨 게 아니라 사교육과 공교육이 함께 공존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뭐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사교육 비용도 줄이고 공교육은 좀 확대하고 지금 깊이를 가지고 가게 하면 저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 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전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과다하고 그리고 또 학부모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과중한 부담이 결국은 아이 키우기 어렵다라는 걸로 해서 또 저출산까지도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이 출산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 비용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은 정확한데 그러면 그런 문제 의식을 제시를 했다면 그것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꾸준하게 살펴보고 또 방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실현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해인 올해의 수능은 그런 정책의 일관성들을 유지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교육 정책을 담당한 또 수능 정책을 담당한 분들은 대단히 큰 책임을 져야 되고요. 대통령이 뭐 모든 정책마다 실패할 때마다 책임론을 다 뒤집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관심 정책이잖아요. 관심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이 우리도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그다음에 국민들 전체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전 사과 표현은 유감 표현은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잘못된 사교육 시장의 문제 또 공교육이 비정상화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좋은 방향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든지 지속하겠다라든지 이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언급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저도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로학원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아직 대학 입시가 끝나지 않았는데 수험생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재수를 하겠다 뭐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해 수능 만점자와 표준 점수 최고점자가 다녔던 서울의 한 입시학원 월 수강료가 300만 원이 넘는 곳인데 이곳이 일찌감치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당초 정부가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취지는
예, 사교육비 경감인데 이런 상황이면은 오히려 사교육 시장만 화랑을 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생기거든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이 입시 학원이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자하고 또 표준 점수 최고점자가 나온 이 학원이 지난 8월 달에 대통령께서 사교육 카르텔을 없애겠다고 한 이후에 집중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까지 당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수능 만점자하고 표준 점수 최고점자가 나왔으니 이 학원이 아무리 압수수색을 당하고 조사를 해봐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곳에 보내야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으니까 금액이 얼마라도 그렇죠. 돈 싸들고 가서 맡기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교육 시장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해서는 해결점이 좀 안 나온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재수를 시키지 않은 것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만 있다면 우리 부모 마음에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시키고자 할 거예요. 이런 점들을 좀 충분히 헤아려서 정부 정책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기왕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좀 제대로 성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뭐랄까 신발끈을 종여매라고 할까요? 저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요즘 이렇게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세우면은 기다려라. 그리고 반대를 해라. 이런 속설들이 많이 퍼집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사업은 망하고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수능을 준비했더니 또 망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반대대로 하면 성공한다. 이게 지금 대세예요. 이거는 문제가 좀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 시행착오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건 교훈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면 누구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여간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 이상 내년 수능은 제발 좀 안정적으로 수험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떤 해는 너무 쉬운 또 물수능이었다가 또 어떤 해는 올해처럼 어려운 불수능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시험 난이도가 널뛰기로 나오게 되면은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 당국의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수능이 어떠했는가, 그 전년도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수험생들에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해는 불수능, 한 해는 물수능,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불수능이 될 건가요? 아니면 물수능이 될 건가? 이게 무슨 뭐 수학, 뭐 수열 따지는 것도 아니고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당국은 전체적으로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불수능, 물수능을 막아서 좀 적당하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 전 의원님. 수능의 변별력을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본인들이 내고 나서도 이것이 불수능 문제인지 물수능 문제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교육정책 당국자들마저도 이번 시험마저도 충분히 뭐 변별력은 갖췄지만 킬러 문항은 없앴다. 뭐 이렇게 자아자찬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없애는 정도의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1% 내외 학생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없애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이하 선에서 한 10% 내외 정도가 맞출 수 있는 문제 정도로 변별력을 갖춰가면 그럼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한 킬러 문항이라든지 뭐 1, 2% 내외 학생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사교육 시장은 계속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죠. 네. 일각에서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킬러 문항이 아니고 상대평가 체계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절대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한 방향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뭐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절대평가제로 좀 늘려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절대평가제로 가게 될 경우 지역에서 인구가 많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오히려 이것이 또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또 지방과의 역차별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등등의 또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교수님. 이제 대학에서도 절대평가와 이제 상대평가를 나눠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서의 장점은 이게 경쟁이 필요하지 않을 때 주로 이제 절대평가를 많이 쓰고요. 그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서열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상대평가를 얘기할 때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큼 잘했느냐라는 것들을 할 때 주로 이제 상대평가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점수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등수가 높으면 높은 평가를 받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구조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차별화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절대평가를 쓰는 것이 과연 그런 것들을 서열화를 막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능 성적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서열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의 입학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바꾼 다음에 절대평가나 상대평가를 나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효율성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학생 중에 한 7명 이상이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이런 예. 불수능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수시에 탈락하는 이런 학생들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수님, 학생들이 예. 좀 전략을 잘 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뭐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나도 아이가 있고 주변에도 이제 고3 수험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수도권 대학으로 가자. 사실 저희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대학도 좋은 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고가 일단 수도권 대학,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그리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뭐 심지어 가능하면 스카이 대학 쪽으로 이제 원서를 넣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수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평상시에 좋았는데 수도권 대학에 어플라이하기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재수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죠. 부모님 같은 경우 다 재수를, 삼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제 지방대학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수도권과 차별화하는 것들 이런 정책들도 같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 전 의원님. 학생들의 이 성적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전형 방법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시를 말고 이제 그 수시 같은 경우는 수시에 여러 가지 전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각 지역, 각 학교의 이 진학 담당 교사 선생님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또 우리 강원도 교육당국에서도 각 학교에 충분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또 컨설팅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특히 또 부모님들, 우리 뭐 어머님들이 또 더 많은 관심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예.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충실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보완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 지역의 강원도 지역의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본인이 거둔 성적보다도 더 좀 나은 곳으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강릉 원주대학뿐만 아니라 뭐 강원대학 다른 지방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에서 만약에 학생들을 뽑았는데 정원이 미달이 되잖아요. 그럼 미달된 것은 정시로 넘겨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험생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입학 정원들이 지금 이제 많이 학생 이제 뽑을 수 있는 입학생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방대학에서는 어떻게든지 일단 학생 먼저 뽑고 보자. 그러니까 수시에 당연히 많은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보다는 정시에 뽑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에 있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응시할 때는 수시에 합격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뭐 정시에 적당한 대학을 이제 원하는 쪽으로 아마 뭐 어플라이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 뭐 기회는 있으니까요. 네,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교육부가 지난해 치른 2023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강원 학생들의 성적 살펴보니까 좀 국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표준 점수가 낮았고요. 수학은 전국에서 꼴찌였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에는 17개 시도별 1등급 비율의 평균이 6.1%였는데 강원 지역의 1등급 비율은 3.8%로 14위였습니다. 서울의 영어 1등급 비율은 무려 10.1%로 강원과는 아주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신경호 교육감의 학력 신장 정책의 성과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황 전 의원님? 네, 교육 정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내려면 그게 뭐 1, 2년 가지고 되겠어요. 네. 뭐 4년, 5년 더 교육을 또 100년지계라고 하니까 10년 이상이 꾸준하게 정책이 유지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올해 수능 결과, 강원도 수능 결과를 받아들고 가장 마음 아파할 사람은 신경호 교육감이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또 학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분위기도 달라지고 계속 동요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수능에서는 강원도의 수험생들의 결과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진, 좀 탈꼴찌 않은, 그래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좀 자존심을, 좀 더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신경호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당국자들이 좀 더 분고쇄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더 노력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간절히 드리고 싶네요. 교수님? 사실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육정책은. 하지만은 하나 확실한 것은 임시방편책으로 교육정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호 교육감의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교육정책이 수험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21세기 교실에서 22세기 학생들을 20세기 선생님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40, 50년 전에 20, 30년 전에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지금 그걸 계속 가르친다. 학원은 사교육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에게도 안식년, 안식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과 학생들과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학력 향상 뭐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슈워드 선정 시간인데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이슈워드 선정 전에 꼭 교육당국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어쨌거나 지역균형 선발제도 좀 늘려서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꼭 덧붙이고 싶고요. 만사 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좀 절망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는 사자성어인데 이번 결과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저도 좀 실망스럽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교육 정책 조금 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교육은요, 비전문가나 정치인들이 함부로 다뤄야 될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1994년도에 암기 위주의 학력고사를 탈피하기 위해서 사고력 위주의 수능을 도입한 지가 30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연구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을 계속 바꾸다 보니까 혼란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 당국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2월 20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